오늘은 손자병법을 통해 중년의 인간관계, 친구,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손자병법이라고 하면 전쟁의 전략서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전장을 넘어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도 유용한 지혜를 전해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중년의 시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인간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역시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를 아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죠. 젊을 땐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와 친해지고 싶었고,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의 수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한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친절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가끔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요.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는 늘 지치는 걸까? 모두에게 잘해주는데도 정작 내 옆엔 진짜 친구가 없는 것 같아. 그 친구는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그가 그렇게 지쳤던 이유는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 손자병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가볍게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을 원하죠.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감이 자주 찾아옵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렇게 변했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손자병법에서 말하듯 상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향과 특징을 이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늘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아내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죠. 처음엔 서로의 다른 성격이 매력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바꾸려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나가서 사람들과 더 어울리지 않아? 라고 물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조금만 더 조용히 지내면 안 될까? 라고 말했죠. 그렇게 싸움이 반복되던 어느 날 둘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아내는 남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었고 남편은 가끔씩 아내와 함께 외출하려 노력했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손자병법에는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허실찌개입니다. 상대의 허점을 찌르고 자신의 약점은 감추라는 전략이죠.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모든 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약점을 감추고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한 친구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너무 빨리 자신을 드러낸 거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고민이나 힘든 이야기를 꺼내며 친밀함을 느끼려 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다 보일 필요는 없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필요하고 적절한 거리가 있어야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걸요. 중년의 인간관계는 이 거리두기의 기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신뢰를 만들어주기도 하죠.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 싸우기 전에 이길 싸움만 선택하라는 말을 떠올려 봅시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관계가 꼭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고, 때로는 지켜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한 지인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지 고민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고, 만날 때마다 지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지만,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구나. 그렇게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그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는 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인간관계는 수없이 많은 전투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싸움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기세요.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과 싸워 이겨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의 책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전략들은 인간관계와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까지. 중년의 인간관계는 전투가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기까지 인생 더 지혜롭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며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더 지혜롭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탈무드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 한마디의 힘. 마음을 여는 따뜻한 대화법. 말은 칼보다 강하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말을 합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도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할 때는 많지 않습니다. 탈무드에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노인은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의 인사는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인사 한마디에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인이 병으로 쓰러지자 그 인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말처럼 들리던 인사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술 수 있는 힘이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다. 작은 말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인생의 거울. 진정한 친구를 구별하는 법. 친구는 두 번째 자신이다. 탈무드는 친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곁에 남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란 누구일까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웃을 때 함께 웃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쁠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되 진정한 친구는 신중히 선택하라.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잘 지내? 라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오랜 인연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의 거울이다. 좋은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다. 세 번째, 관계의 균형. 주는 기쁨과 받는 지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축복받는다. 탈무드는 나눔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기만 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남을 돕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스승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 나뭇잎은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뿌리는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지. 하지만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나무는 시들어버리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주기만 해서는 안 돼. 때론 받는 것도 필요하지. 탈무드는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다. 관계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필요할 때는 정중히 거절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으며 만들어집니다. 그 균형 속에서 우리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와 화해, 관계를 지키는 용서의 지혜. 용서는 강한 자의 선택이다. 탈무드는 용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 마음이 멀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화해의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퉜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 다 후회했지만 먼저 용서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친구는 탈무드의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열쇠다. 그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말이 상처를 줬다면 사과할게. 그러자 친구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오해로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용서의 말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인간관계의 마지막 선물, 좋은 기억 남기기. 사람은 떠난 뒤에도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살아간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가 남긴 말과 행동,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탈무드에는 한 현명한 노인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평생을 이웃들과 따뜻하게 지내며 살았습니다. 특별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항상 웃으며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는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기억은 시간을 넘어 마음에 머문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함께해서 행복해. 이 짧은 말들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인생은 끝없이 배우는 여정입니다. 탈무드가 전하는 지혜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나누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어떤 관계는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다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모든 관계는 변한다.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깊은 유대감을 쌓으며 서로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중한 관계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웠던 친구와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끝나고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가 떠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관계의 변화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으며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변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과거의 친밀함을 되찾고자 노력하고 멀어지는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감정과 환경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려 한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친구가 이제는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변화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관계는 마치 손안의 모래와 같습니다.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가볍게 감싸고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고 감정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변화를 거부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가 끝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떠남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있으며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 이별 또한 삶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언젠가 달라질 것을 미리 걱정하며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무상하지만 그 무상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에 몸을 맡겨봅시다. 이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바꿔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녀가 내 말을 더 잘 들었으면 하고, 친구나 동료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라. 이 가르침의 핵심은 나를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지만 사실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도 결국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으며 친구나 동료가 내 기준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는 상대를 보며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길,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바꾸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두 번째 길이 훨씬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나를 변화시키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나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에 먼저 눈길이 가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상대가 가진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은 조용히 상대를 배려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묵묵히 헌신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관계에서 실망이 생기는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 기준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친구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가족이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늘 바쁜 사람은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심이 생기고 관계도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가 먼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먼저 변화할 때 상대도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반응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의 장점을 바라보고 기대치를 조절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인간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 타인을 바꾸려 하는 대신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3. 좋은 관계는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 모든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그 결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있습니다.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작은 선택들이 쌓여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에너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에너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는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곧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거나 상대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말과 행동이 결국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좋은 말과 따뜻한 행동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꽃을 건네듯 사람을 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을 받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좋은 마음을 전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내가 건넨 선의가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연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건넨 작은 친절이 내일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좋은 마음이 언젠가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입니다. 연기의 이치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쉽게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따뜻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삶도 더욱 평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따뜻한 말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에너지를 전할 때 세상은 나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돌려줄 것입니다. 4.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안해진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 친했던 사람이 서서히 멀어질 때, 내 진심을 몰라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서운함이 쌓입니다. 친했던 만큼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과 상처가 뒤따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상대는 나를 이렇게 대할까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집착, 내 감정을 상대도 똑같이 느껴주길 바라는 집착. 이러한 집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관계라는 것은 흐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걷던 길이 어느 순간 갈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떠나가는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고 변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 괴로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난다면 억지로 붙잡기보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나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역할이 여기까지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였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모든 관계를 내 뜻대로 조정하려 하면 결국 나도 상대도 지칩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때로는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릴 때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만 남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모래는 쉽게 빠져나가지만 손을 편채두면 모래는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움켜쥐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흐름을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새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감정은 결국 내 마음에서 온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처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넘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합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미움도 사랑도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깥에서 미움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미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고 미움을 받을 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미움을 느끼는 것도 사랑을 느끼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고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거절당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분노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속상해집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이 꼭 상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똑같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넘기고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똑같이 거절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감정의 차이는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내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나에게 불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고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그 사람의 행동이 내 감정을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험담해도 그것을 내 감정을 해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움과 사랑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실 상대방의 행동보다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분 나빠할지 아닐지는 내 선택입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결국 내 감정의 주인이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상대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셋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성격이 다르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 상대가 내 기대에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미움의 감정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을수록 그것은 나를 더 괴롭힙니다. 미운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면 결국 내 삶이 무거워집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상대를 원망하는 대신 이 감정도 지나가는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결국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상처를 입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사랑이 떠나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사랑도 결국 내 마음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을 바꾸는 것도 내 선택입니다. 내 감정을 지킬 줄 알고 상대의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해 보아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에서 벗어나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은 불교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이고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좋은 관계는 작은 말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며 조금 더 자유롭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함께 더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정작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조선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 선자. 그녀는 전쟁과 차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족과 후손들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갑니다. 파친코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을 잃으며 또 무엇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영상 속에서 우리는 선자와 그녀의 가족이 겪는 삶의 무게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별을 견디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해왔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파친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50대 이후, 그리고 인생 후반부를 맞이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은 무엇일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만 해온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할 때가 아닐까? 그리고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면 결국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걸까? 우리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 역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일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법.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청년 시절에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때로는 꿈을 포기하고, 때로는 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면 정작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파친코의 주인공, 선자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며 조용한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16살 선자는 한 일본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였고 선자는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이미 가정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하지만 아내로는 삼을 수 없다. 선자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후원을 받으며 숨은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결국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낯선 나라, 일본으로 떠나는 길을. 가진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모아준 약간의 돈과 결혼을 하기로 한 목사의 도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집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으며 남편과 함께 사는 작은 집도 일본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주어진 현실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세탁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굽히며 살아야 했지만 그녀는 결코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는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50대 이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선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녀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때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이제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차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2부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우리는 살아간다.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차별과 편견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일자리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우리를 뒤로 밀어내는 것만 같습니다. 선자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태어났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인은 하급 노동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좋은 직업은커녕 가진 돈이 있어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구할 수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인은 더럽다. 조선인은 게으르다. 그들은 선자의 가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본인이 될 수 없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없다고. 하지만 선자는 그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남편과 함께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세탁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진 것은 어린 두 아들과 점점 더 차가워지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선자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선자는 남들이 무시하는 파친코 가게를 운영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오래 못 간다. 여자가 그것도 혼자서 성공할 수 있겠어? 하지만 선자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고 누군가가 기회를 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장사를 시작했고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낮에는 파친코 기계를 닦고 밤에는 돈을 계산하고 어떤 손님이든 공정하게 대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인정받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주어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점점 밀려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기회가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자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했고 그 속에서 자부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삶을 바꿔나갈 힘이 있습니다. 3부, 우리의 삶도 한편의 파친코 게임일까? 인생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 보상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 운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치 파친코 게임과도 같습니다. 구슬을 튕겨 넣으면 그 구슬이 어디로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공은 좋은 자리에 안착하고
어떤 공은 수없이 튕기며 예상치 못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 구슬이 어디로 갈지는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자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살아남기 위해 파친코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 옳았을까? 더 나은 길이 있었을까?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그녀는 여전히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 때도 있었고 일본 경찰이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으며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50대 이후에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줄어들고 자식들은 점점 멀어지고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확실한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자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낸다. 그녀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의 차별을 없앨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어 그들이 그녀를 존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생이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얽혀 있는 게임과도 같습니다. 어떤 공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튕겨나가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길을 찾아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태도와 선택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파친코 게임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형제자매로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때로는 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득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당연한 것이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그 많은 희생 끝에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선자의 삶은 곧 가족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일본으로 떠난 것은 결국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조선인 여자가 일본에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위해 모든 걸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 고한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선자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선자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떤 순간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여자가 장사를 한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배우고 싶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자의 삶이 늘 보람찼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들 노아는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는 결국 가족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방식으로는 살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자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가족이 결국 자신을 떠나가다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어느 순간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가고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며 가족의 형태는 점점 변해갑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울타리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삶을 지켜보는 또 다른 인연일까요? 50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필요도 없고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자의 삶을 존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선자는 결국 깨닫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차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50대 이후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5부,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살아가다 보면 삶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희망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아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떠나버리는 아픔까지. 아들 노아가 가족을 떠난 뒤 선자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주려 했던 아들이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며 어머니를 등진다는 것. 그보다 더한 상처가 있을까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선자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희망이란 단순히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다. 비록 인생이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자신이 일궈온 삶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버티며 살아온 모든 날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선자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손자들에게 정성을 쏟으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이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삶은 계속된다는 것. 50대 이후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젊었을 때처럼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없고 이미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러나 인생에서 희망은 대단한 목표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신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 선자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걸어야 했고, 때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현실과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버텨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길을 찾아 나섰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걸 잃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한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 어쩌면 그 답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며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생은 마치 파친코 게임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그리고 조금은 가볍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배려 깊은 사람, 그리고 반대로 무례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절히 친절을 부른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풀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타인을 불쾌하게 만들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무례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친절을 베풀면 그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무례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친절은 기본적으로 상호적인 관계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의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상호 존중의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친절을 약점으로 보고 더 무례하게 굴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례한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필요한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소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무례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절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친절은 더욱 빛을 발하고 의미를 가집니다. 내 친절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배려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친절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때때로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을 어디에,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도 진정한 친절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세상에는 남을 배려하고 언제나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고 때론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너무 착해서 상처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순 임금입니다. 순은 어려서부터 착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고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도 한없이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순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해치려 했습니다. 한 번은 곡식을 저장하는 헛간에서 일하던 순을 가둬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또 한 번은 우물을 파괴한 뒤 그가 들어가자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순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이런 일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를 봉양했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의 인품을 알아본 사람은 그의 가족이 아니라 당대의 왕이었던 요 임금이었습니다. 요 임금은 백성들의 추천을 받고 순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을 때는 이웃과 땅을 공평하게 나누었고 물고기를 잡을 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 임금은 이런 순의 덕을 인정하여 그를 후계자로 삼았고 마침내 순은 중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순은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가족들에게 너무 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용서하고 심지어 형인 상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순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의 착함을 이용하려 했고 더 많은 권력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된 순을 무시하며 여전히 형으로서 군림하려 했습니다. 그때서야 순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해서 모두가 착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그 착함이 분별 없이 흘러가면 오히려 나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순은 더 이상 형의 탐욕을 용납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를 추방했습니다. 뒤늦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절이란 상대가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용기를 함께 갖는 것이다. 순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착해서 계속해서 상처받았고 결국에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미덕이지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자는 선함도 분별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순이 처음부터 형의 행동을 막았다면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단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은 가족을 끝까지 용서했지만 결국 형이 도를 넘자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친절이란 상대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용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덕목이란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선일 수도 있습니다.
순이 처음부터 형의 탐욕을 제지했다면 오히려 형도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착한 사람이 더 강한 원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먼저 세운 후에 남을 세워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결국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올바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숲속에서 만난 독사조차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는 숲길을 걷다가 길 한가운데 차가운 바위 위에서 얼어 죽어가는 독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독사는 이미 기운이 없었고 살려주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수행자는 연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저 뱀도 나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독사를 손에 들고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사가 몸이 따뜻해지자마자 수행자의 팔을 물었습니다. 독의 통증이 퍼지는 순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 뱀은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그가 부처님께 이 사실을 전하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독사의 본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착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상대의 본성을 무시한 착함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덕목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야 한다. 친절도 마찬가지다. 너무 착하면 때로는 상대가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함이 약함이 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선함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돌보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많은 사람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70대의 김할머니는 요즘 마음이 복잡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이젠 자식들이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고 안부 전화도 뜸합니다. 남편도 건강이 안 좋아서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할머니처럼 노후를 고민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언젠가는 그 가족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노후에는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후를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불안할까? 노후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큰 고민이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헌신하며 키운 자식이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언제까지나 내 곁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김할머니의 하루는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보고 자식들에게 연락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이 뜸하고 할머니는 점점 서운함을 느낍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저렇게 키워줬는데 이제 나한테는 이렇게 소홀하구나.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불행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도 영원히 곁에 있어줄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 주었지만 정작 노후가 되자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섭섭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며 연락을 더 줄였습니다. 결국 그는 더 외로워지고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행의 원인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품은 기대에 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기대를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식, 배우자에게 기대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정을 쏟고 배우자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 배우자가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기대는 결국 실망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젊었을 때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나중에는 자식이 내 곁을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쩌다 전화가 와도 할머니가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면 엄마, 나도 너무 바빠서 그래. 이해 좀 해줘. 라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면 할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헌신적이었고 항상 나는 자식만 믿고 산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자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매번 너희는 너무하는 거 아니니? 라고 했고 결국 자식들은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관계는 악화됩니다. 한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일과 육아로 바빴고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점점 서운함을 느꼈고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노골적으로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부담을 느껴 점점 연락을 더 피하게 되었고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부부는 평생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아내는 극심한 외로움과 허탈감을 겪었습니다. 배우자가 평생 함께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 남겨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번째, 노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법륜 스님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건강, 경제적 독립,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1. 건강이 곧 자유다. 한 80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정에서 혼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배의 친구는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며 외출도 어려워졌습니다. 노후의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건강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할아버지는 75세가 넘었지만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씩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는 정정에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삶을 즐깁니다. 반면 비슷한 연배의 이 할아버지는 건강을 돌보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며 외출도 어려워졌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2. 경제적 독립이 행복을 만든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작은 부업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내 힘으로 살아가니 자식에게 미안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소소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고 관계도 부담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3. 가족 외에 인간관계도 필요하다. 노후가 외롭지 않으려면 친구와 취미 모임이 필요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동네 산책 모임을 만들어 매일 아침 친구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 모임 덕분에 그는 활력을 되찾고 삶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노후에는 가족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 할머니는 자식과의 관계는 깊지 않지만 동네 친구들과 매일 산책을 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노후의 중요한 행복 요소가 됩니다. 건강, 경제적 독립, 인간관계를 잘 준비하면 노후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죽음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네 번째, 죽음에 대한 걱정은 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했고 나이 들수록 그 불안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산책 중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 낙엽처럼 나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구나. 그 후 그는 죽음을 걱정하는 대신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더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픈 것을 감사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아픈 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노인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병에 걸리고 나서야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은 우리에게 더 조심하고 더 감사하며 살라는 신호입니다. 아픈 것을 원망하는 대신 남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만큼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픔은 더 조심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더 건강하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불행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나를 더 아끼고 돌볼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입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결국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살면서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벽을 느끼거나 직장 동료와 소통이 쉽지 않을 때도 있죠. 인간관계는 필연적인 만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 아무리 신경 써도 상대방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감정이 얽혀 있어서 실망도 크고 상처도 깊어지기 쉽습니다. 결국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거나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과의 관계는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고전 속에는 지금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고전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원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깊어질 때가 많다. 서운한 일이 생기면 즉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지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뱉은 말들은 오히려 오해를 키우고 갈등을 더 깊게 만든다.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다. 노자는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며 침묵 속에 더 깊은 지혜가 깃든다고 했다. 흔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을 주고받을수록 관계가 악화되기도 한다. 감정적으로 쏟아낸 말들은 상대를 이해시키기보다 방어적인 태도를 만들고 결국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논쟁이 되어버린다. 말의 힘은 크지만 그 힘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과 크게 다툰 적이 있다.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았고 결국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감정이 가라앉았다. 차분히 돌아보니 상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그 순간 더 격하게 말로 맞섰다면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감정이 한창 격앙된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경험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있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다툼이 생겼고 너무나 서운한 마음에 즉시 연락해 따지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상황을 돌아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대의 말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나 역시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관계는 더 멀어졌을 것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시간을 주는 과정이다. 감정이 가라앉을 기회를 만들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즉각적인 반응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때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말을 아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상처를 줄 가능성은 줄어든다.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단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다. 그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침묵은 결코 소극적인 선택이 아니다.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침묵이 수동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은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될 때가 있다. 화를 내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반면 침묵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감정이 가라앉을 기회를 만든다.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나가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감정적으로 치닫는 순간에는 강한 말을 던지고 싶어지지만 그런 말일수록 본래의 진심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진심이 전해지고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을 강조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고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려 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서로가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순간의 감정이 가라앉으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나뉜다. 젊었을 때는 함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떠나고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락이 자주 오는 사람, 항상 주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곧 친구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이 조금씩 힘들어질수록 주변이 조용해졌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평소 연락이 잦던 사람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직장에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인생의 고비를 넘는 순간이 찾아오자 기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고 했다.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관계도 시련 앞에서는 쉽게 흐려질 수 있다. 반대로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곁을 지켜주기도 한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깊이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힘든 시기에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이익을 위한 우정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 유지되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끝난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가벼운 지인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는 즐거움을 위한 우정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로 공통의 취미나 가벼운 유대감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거나 관심사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마지막이자 가장 가치 있는 관계는 덕을 기반으로 한 우정이다. 이는 서로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다. 이러한 우정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이익을 넘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으며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신뢰를 주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깊이 있는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인연을 맺는 것보다 힘들 때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 진정한 관계는 함께 웃을 때가 아니라 함께 버텨낼 때 형성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된다.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의도로 상대를 돕고 조언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사회에서 오래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어. 이런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부모의 기준과 지금 세대의 현실은 다를 수 있고 인생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부모님의 조언이 꼭 맞았던 것도 틀렸던 것도 아니다. 어떤 조언은 세월이 지나서야 의미를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때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셨다면 그리고 내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다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후배 직원이 실수할 때 내가 저 나이 때는 이렇게까지 서툴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나도 비슷한 실수를 했고 선배들이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었을지도 모른다. 경험이 쌓이면 효율적인 방법을 알게 되고 더 빠르게 일하는 법을 익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나도 실수를 거듭하면서 배웠고 때로는 실수 자체가 중요한 경험이 되기도 했다. 그런 점을 떠올리면 후배에게도 나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보통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저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공자의 말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배려의 시작이다. 나의 기준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하기보다는 상대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오랜 인연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한다. 좋은 관계는 설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 속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한다. 남편이 조금 더 자상했으면, 아내가 내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직장 동료가 좀 더 성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만이 생길 때마다 상대가 먼저 변해야 관계가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관계는 그대로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관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불평이 많은 친구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며 공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들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가 변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문득 내가 먼저 변해보기로 했다. 그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했다. 상황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었다. 몇 달 후 신기한 변화가 생겼다. 친구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하나둘씩 늘어났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태도를 바꿨을 때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르기를 바라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조언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가 내 말도 맞을 수 있겠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녀도 부모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동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먼저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면 의외로 관계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 불만을 품고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행동을 바꾸면 관계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변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 변화는 관계에도 반영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된다. 용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한 번쯤은 원망을 품고 살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배신, 직장 동료와의 갈등.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감정을 품을수록 더 깊은 상처로 남는다. 셰익스피어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 오랫동안 그 사람을 미워했고 그가 잘 되면 왠지 억울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그 사람은 이미 내게 한 행동을 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감정을 품고 고통받고 있었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 미움과 원망을 놓아버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물이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고전 속 지혜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때로는 침묵하고 진정한 관계를 알아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내가 먼저 변하고 용서를 통해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이 아닐까. 인간관계는 결코 쉽지 않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얽히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변화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 관계의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다. 고전 속 지혜를 떠올려 보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때로는 침묵이 갈등을 키우지 않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된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말로 상처를 주는 대신 침묵 속에서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진정한 관계는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반대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사람이 힘든 순간 곁을 지켜주는 경우도 있다. 관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많은 사람과 얕은 인연을 맺는 것보다 함께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며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가족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거리감, 직장 내 의견 충돌도 결국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좋은 것인지, 나의 기준이 전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태도가 변할 때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듯이 내가 먼저 더 나은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과거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다.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다.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이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침묵을 배우는 것도, 관계를 돌아보는 것도,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도, 내가 먼저 변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모두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상대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더 편해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 감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며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